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팽창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물가가 올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실물의 흐름에 비하여 통화가 과다하게 팽창하였거나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땅이나 건물, 재고 상품과 같은 실물의 가치는 물가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화폐는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이나 봉급 생활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현재 이렇게 각종 미디어에서 인플레이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례를 찾기 힘든 40년 만에 고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적으로 저는 인플레이션을 결국 막을 수 없고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 수단을 찾아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1980년대 초인플레이션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고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8.5%로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4.8%로 역대 최고 수치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중동 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유가의 가격이 두 차례 크게 급등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연준은 어떻게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일까요? 당시 연준 의장은 폴 볼커, 고공행진하고 있던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추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1년 기준 19%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1982년 여름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모두 가파르게 동시 하락했으며 이후 오랫동안 한 자릿수의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금리 상승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기보다는 당시 정세가 오펙의 석유 수출 금지가 해제된 영향도 있고 중동 이슈가 해결되었다는 점도 한몫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타이밍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 인플레이션을 낮췄지만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올린 금리로 인해 멕시코를 디폴트 상태로 만들었고 남미의 부채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졌고 실업률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인 10.8%까지 올라갔었죠. 그럼 앞서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금리를 과거의 데이터 추이상 공격적으로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1980년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에 따른 반사 효과로 경제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는 점이 있고, 금리를 올린다 해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되지 않는 점입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80년대에는 금리의 조절만으로 인플레이션을 타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금리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2008년 이후 처음 도입된 양적 완화 제도, 두 번째, 정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복지 정책의 지속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시중에 뿌리는 정책입니다. 2008년에 처음 등장한 정책이죠. 이는 전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뜨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등장했으며, 등장하게 된 개요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직접 자산을 사들여 돈을 뿌린 것인데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미국 패드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시장에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론상 양적 완화를 펼치면 금융기관들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게 돼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다량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1차 양적 완화는 2008년부터 시작 2년 동안 총 1조 7천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2010년 11월 2차 양적 완화의 시행 발표, 2011년 6월 30일까지 6천억 달러의 추가 양적 완화, 2012년 12월 13일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키로 결정한 3차 양적 완화,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며 시장에 공급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이 증가하며 자산들이 폭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부터 양적 완화로 뿌린 돈을 긴축을 통해 걷어들이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4조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또 추가로 풀었습니다. 13년 동안 미친듯이 돈을 찍어 뿌리고 그에 맞게 거두어들이지는 못한 것이죠.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면 총 보유 자산은 1경을 넘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2배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정리하면 40년 전과 지금이 금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양적 완화로 인한 무한 통화량 발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뿌린 만큼 긴축으로 거두어들이고 금리를 올려서 자산을 매입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5월, 7월 이번 잭슨 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가 요동치고 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었죠. 저는 이것이 돈의 회수라는 측면보다는 자연스럽게 양적 완화로 인해 풀릴 대로 풀린 돈들이 달러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이클처럼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주식 및 코인으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양적 완화로 인해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달러에 들어가고 있는 자금이 빠르게 빠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 달러에 대한 영상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고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의 코스피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한 번을 제외하고 금리가 올라도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올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두 번째 이유, 정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복지 정책의 지속입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죠. 그런데 세금을 100만원 걷는다고 100만원짜리 정책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치권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며 그에 따른 무기로 더 큰 복지 정책을 내세웁니다. 100만원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여도 복지 정책은 120만원짜리를 시행하여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그거에 따른 피해는 향후 정치가 국민들이 떠안고요. 기사를 보시면 신사회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은 결국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동력이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해 또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봐보시면 2021년 바이든 당선 이후 1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1조 7,500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등장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법 보조금.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 복지 정책에 투자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럼 또 이 금액들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세금으로는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늘린다. 두 번째, 돈을 더 찍는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왜 줄어들지 않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양적 완화 사이클로 코로나 때처럼 자산시장이 더 거품이 낄 것이라는 것도요. 그럼 돈을 최대한 덜 찍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글로벌 정부들의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창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패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거두어들이는 세금보다 더 큰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해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죠. 이 시점부터 코인 시장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정부, 외환, 주식, 돈을 저장하는 코인이라는 창고 하나가 더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을 코인 시장의 자산화는 이미 지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와 환율, 주가와 유가, 이런 지표와 상관관계가 없던 비트코인은 2021년 이후 나스닥과 S&P 500 지수와 커플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다 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라는 투자자 심리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산시장의 돈은 양적 완화와 복지 정책으로 인해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것은 차세대가 떠 안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겠죠.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현재 반드시 자산시장에 투자하여 내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